혹시 지금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? 어쩌면 나 때문에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오늘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법적 제도, 바로 개인회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, 바로 이거일 겁니다.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평생을 함께해온 배우자까지 힘들게 만들 순 없다는 그 걱정, 정말 크실 텐데요. 혹시 이 두려움 때문에 꼭 필요한 법의 도움을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 여기서 명확한 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바로 법원이 실제로 업무를 처리할 때 기준으로 삼는 일종의 공식 운영 매뉴얼이 있어요. 실무준칙이라는 건데 여기에 그 해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법원의 공식적인 기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. 개인회생 절차에서 내 배우자의 재산을 법원이 과연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기본 원칙부터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. 원칙적으로 배우자 병의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배우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은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이게 바로 법이 정한 대원칙입니다. 일단 조금은 마음 놓으셔도 좋습니다. 그럼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.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그냥 이론적인 법조항이 아니라 판사님들이나 회생위원들이 실제 사건을 처리할 때 보는 실전 가이드북 같은 거거든요. 이 실무준칙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. 준칙 제101호를 보면 딱 나와 있어요. 복잡한 법률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다 라고요. 한마디로 법원의 공식 업무 매뉴얼인 셈이죠. 그리고 그 수많은 조항 중에서 바로 여기! 이 실무준칙 제406호에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담겨 있습니다. 지금부터 이 406호 조항을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법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. 원칙이 있으면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한 예외도 있거든요. 준칙 406호가 어떻게 배우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혹시 모를 재산 빼돌리기를 막고 있는지 그 핵심 원칙과 예외 조항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 화면이 오늘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. 왼쪽은 배우자의 노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고요. 오른쪽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걸 막는 일종의 감시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자, 그럼 하나씩 볼까요? 첫 번째 예외, 바로 명의신탁재산입니다.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름만 배우자 앞으로 해놓은 재산이에요. 예를 들어 제가 번 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등기만 아내 이름으로 해놓는 거죠. 법원은 서류상 이름보다 이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냐, 즉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져보겠다는 의미입니다. 두 번째 예외는 부인권 대상 행위입니다. 이건 좀 악의적일 수 있어요. 원래는 내 재산이었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빚을 안 갚으려고 슬쩍 배우자에게 넘겨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. 이런 건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법원이 어림없다 하고 그 거래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. 자, 이론은 이제 알았어요. 그럼 실제 법정에선 이 원칙과 예외를 어떻게 적용하고 판단할까요? 이제 이론편을 넘어서 실전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내 상황을 훨씬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법원의 판단 과정은 이렇습니다. 일단 재산은 따로따로라는 원칙에서 시작해요. 그런데 혹시나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예외에 해당되나? 이걸 확인해야 하잖아요. 그래서 준칙 제406호 제2항에 따라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배우자 명의 아파트 살 때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통장 내역 좀 봅시다 하는 거죠. 법원은 바로 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토대로 아주 신중하게 판단을 내립니다. 결국 법원이 하려는 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.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동시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도 억울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공정한 결과를 만드는 것.
배우자 재산에 대한 규정도 바로 그 균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장치인 거죠. 자, 이제 개인회생과 배우자 재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? 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.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. 정보를 알았으니 이제 내 상황에 맞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. 제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딱 2단계를 제안해 드릴게요. 첫째,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겁니다. 화면에 보이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둘째, 만약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. 이 복잡한 법률 절차를 혼자 헤쳐나가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. 특히 개인회생 분야는 정말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. 법률사무소 총송처럼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과 상담하신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. 법을 아는 것은 단순히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 아닙니다. 오히려 내 권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해서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출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